1972년 10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무실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그 남성은 최근에 발생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기 시작해요. 대통령은 잠자코 그의 보고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고요. 뒤이어 이런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며 고함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참 동안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곧이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죠. 10일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관련자들을 전부 문책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대통령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왕의 명령과도 같았어요. 경찰들은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야만 했죠. 물론 이 상황은 매우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형사사건에 개입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경찰은 물론 대통령까지 수사에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우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2년 9월 27일에 이 우두동이 늦은 시간까지 시끌시끌했어요. 온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였을까요? 당일 오후에 이 동네 역전 파출소장의 딸인 10살 장양이 실종됐던 겁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 귀가 도중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가족들은 물론 경찰들이 모두 나서서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 스스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장양을 기다리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종 이틀 만인 9월 29일 오전 8시에 아침 산책을 하고 있던 주민 이 씨에 의해 장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장양은 논두렁에 버려져 있었어요. 나체의 상태,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남아있는 물건이라고는 노란색 몽당 연필, 머리빗이 전부였죠. 곧바로 부검이 진행됐고요. 그 결과 장양의 몸에서 타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음모가 발견됩니다. 누군가가 장양을 성폭행한 뒤 교살한 거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 잔혹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이 꾸려집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진 것에 반해 별다른 진척이 없었어요. 워낙에 증거가 부족하기도 했었고 사건 발생 시기가 1970년대였던 만큼 과학기술 또한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경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열흘이었습니다. 그 안에 진범을 잡지 못하면 옷을 벗게 될 상황에 놓인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우두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폭력배와 전과자, 변태 성욕자 등 30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이 정해진 기한을 딱 하루 남긴 10월 10일 경찰은 장양을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38살의 정원섭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 인근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 정 씨는 평소에도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만화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폭행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직접 이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연필 역시 정 씨의 아들이 그에게 주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물증이었죠. 주변인들의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정 씨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합니다. 그가 진술한 사건 당일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교 후에 장양이 집으로 가다가 TV를 보기 위해서 장 씨가 운영하던 만화가게에 들릅니다. 당시에는 이 TV가 가정마다 보급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화가게로 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장량에게 정 씨가 다가갔고 오늘따라 TV가 잘 나오지 않으니 이웃 가게에 가서 보지 않겠냐며 아이를 밖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인근의 논둑으로 장량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견됐던 이 연필과 빗 역시 그때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했죠. 이렇게 심증, 물증, 자백까지 모두 나온 상황이었어요.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서 가해자 정 씨를 기소했고요. 곧 사건의 진범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개시됩니다. 정 씨에게 선고된 형은 무기징역이었어요.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고 그는 모범수로 복역하던 도중에 특별사면을 받아서 15년형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결국 정 씨는 1987년 12월에 15년형을 채운 후 사면되었죠. 하지만 진짜 사건은 바로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형기를 마친 정 씨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정 씨를 진범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애초에 장량이 만화가게에 온 적도 없었고 발견된 빗과 연필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출소 후에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차없이 기각당합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는데요. 2003년 12월 대법원마저 재심 청구를 기각해버리죠. 법원은 허위 자백을 주장하는 정 씨의 호소를 무시했고요.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언을 했던 증인들까지 위증 혐의를 물어 구속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범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됐고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우선은 정 씨의 증언대로 경찰에 의한 협박과 고문이 실제로 자행이 됐는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야겠죠. 당시에 정 씨는 경찰이 자신을 강제로 물에 집어넣는가 하면 벌거벗긴 채 쇠사슬에 매달아 놓는 등 지독한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자신이 저질렀다고 시인을 할 때까지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사흘 동안이나 말이죠. 이 잔혹한 고문을 당한 정 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폐에 물이 차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조사위원회는 과거 경찰직을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가 정 씨가 말한 고문 방법이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건의 용의자를 정 씨와 같은 방법으로 고문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건 경찰에 의해 이러한 고문을 당한 사람이 정 씨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 씨를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이 만화가게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고문이 가해졌던 거죠. 즉 경찰은 정 씨를 진범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정 씨에게 불리한 정황과 진술을 하도록 협박, 고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직원들, 과거에 만화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정 씨가 이전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해왔다고 증언할 것을 강요받았고 이것을 거부하자 감금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묶어놓고 여러 명의 경찰들이 둘러싸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머리를 비롯한 신체 곳곳을 구타했다는 거죠. 실제로 고문을 당한 증인이자 피해 여성은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들의 악행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허위 자백과 위증을 강요한 것으로도 모자라 물증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발견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시 국립과학수사대의 감식 결과 이 피해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정 씨는 A형이 아니고 B형이었어요. 그 시기의 과학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점을 악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증거로 남아있던 용의자의 노란색 몽당 연필과 빗. 당시 수사에 따르면 그 연필은 정 씨의 아들이 정 씨에게 주었다고 증언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조작된 증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경찰이 정 씨의 아들을 범행 현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연필을 바닥에다가 집어 던진 다음에 이거 네 거니?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내 거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입에 한번 물어볼래?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물었던 거죠. 이빨 자국이 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연필에 난 아이의 이빨 자국을 토대로 증거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연필은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노란색 몽당 연필도 아니고 파란색의 새 연필이었습니다. 이토록 허술한 조작과 술수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2007년 11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장양 살인사건의 재판이 다시금 열리게 됩니다. 1심이 열린 곳은 춘천지방법원이었어요. 정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 씨의 유죄 판결을 뒤집습니다. 수십 년 끝에 바로잡힌 판결이었죠. 그 결과 정 씨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지만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 씨는 무려 39년이나 뒤집어 쓰고 있던 누명과 치욕을 씻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미 그는 오랜 세월을 고통과 억울함, 비참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보상도 그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의 금전적인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졌어야 했죠. 2013년 7월 15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로 하여금 정 씨와 그의 가족에게 26억 3,75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손해배상이었죠.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은 이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것입니다. 본래 과거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대개 3년으로 통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게 되면서 1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 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믿기지 않게도 정 씨는 정말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합니다. 이후에 정 씨는 사건 당시에 자신을 수사했었던 경찰들을 대상으로 청구 소송을 걸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재판에서는 승소했다고 해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경찰이 정 씨를 협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었죠. 결국 이 정 씨는요. 3명의 경찰에게 23억 8,800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을 끔찍한 살인범으로 만든 검사, 진실을 알고서도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판사, 이를 알고도 침묵한 국가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인정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39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 씨와 가족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살인자와 그 가족으로 낙인 찍혀 살아왔고 그로 인해 받았던 피해 또한 너무나도 막심했죠. 정 씨의 아내는 강간살인범의 아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고요. 어린 아들은 그 모든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정 씨의 아버지 또한 아들이 수감된 충격으로 인해 1년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정원섭 씨는 출소 이후에 목사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는데요. 올해죠. 2021년 지난달이네요. 2021년 3월 28일에 정원섭 씨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노화로 인한 뇌출혈과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서 생활했었다고 해요. 그의 아들 역시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에게 그 연필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연필을 물어보라 했을 때 물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그러한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면서 말입니다. 정 씨는 그저 목회를 꿈꾸던 신학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자식 중에 아들 한 명을 병으로 일찍 잃은 뒤에 고향인 춘천으로 내려와 작은 만화가게를 운영하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 39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죠.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텐데 제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는 영화 7번 방의 선물로 만들어졌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단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통째로 짓밟아버린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진범을 찾을 수도 없죠. 공권력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당시 정부가 자행한 악행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